자, 우리가 일단 작년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가 서술형 대비니까 이 서술형 대비에서 작년 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작년에는 23년도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음, 잠깐만. 작년에 나왔던 서술형을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음, 이 포물선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작년에 보면은 이제 포물선 운동이잖아. 자, 작년 보면 포물선 운동. 자, 예를 들어서 공을 수평으로 던졌어. 자, 수평으로 던지는데 자, 얘가 이제 이동을 할 때 보면은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포물선 운동에서 항상 선생님 문제 풀 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수평 방향 써주고 이 연직 방향 써주고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했어. 보통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은 우리가 힘이 작용하지 않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고요.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자유낙하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나타낸 거고 던진 후 바닥에 도달하는데 자, 여기 도달하는데 자, 몇 초가 걸렸대? 2초가 걸렸고요. 자, 여기서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L은 잠깐만.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L은 자, 얼마라고 나왔냐면 20m라고 나왔어. 자,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이제 20m야. 그럼 여기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20m면, 자, 수평 방향은 어차피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2초 동안 얼마? 20m를 간 거야.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 10m/s의 속력을 갖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억, 수평 방향의 속력을 그렸고요. 자, 니은의 그래프를 채워 운동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물체의 연직 방향, 속도 그래프를 나타내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이 시간하고 만약에 이제 속도 그래프다. 자, 근데 여기서 중력과 속도가 일단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9.8로 기억하지. 자, 중력 가속도 G는 9.8m/s 제곱이야. 그러면 1초일 때 9.8, 뭐 2초일 때 19.6.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서술형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은 뭐냐? 두 번째는 이 그림은 어떤 원인으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 자, 혹시 이거 방금 설명할 때 이제 이해 안 됐던 부분 있나요? 이해 안 된 부분. 자, 이해 안 된 부분 있나요? 없나요? 자, 이해 안 된 부분. 없으면 서술형 9번으로 넘어갈게. 자, 서술형 9번 문제도 보면 자,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나타났어요. 생태 피라미드가 나타나고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인데 자, 어떤 뭔가가 생겼어요. 여기 기업 뭔가가 생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이 상태로 됐어. 그러면 가는 생태 피라미드가 평형인 상태를 의미했어. 얘가 가였어. 자, 생태 피라미드가 평형인 상태. 자, 나는, 자, 뭔가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과를 일단 보면, 어, 각 단계를 서술한 것이다. 자, 라를 보면 니은의 결과 1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그 결과 다시 먹인 생산자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하여 다시 평형을 회복한다. 가에서 1차 소비자가 감소하여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역, 니은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서 이쪽에서 얼마나 이제 서술형을 꼼꼼하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러면 얘네들 기억 보면은 1차 소비자와 생산자의 먹이 관계야 각 영양 단계의 변화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조건들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 기억을 보면 1차 소비자, 보통 여기서 1차 소비자가 여기서 감소했어. 감소하면 그 먹이인 생산자가 뭐 한다? 증가한다. 자, 두 번째, 니은을 이제 쓸 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자,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의 먹이 관계와 각 영양 단계의 변화를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줘야 돼? 1차 소비자의 감소로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가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려면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건 보통 이 1차 소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늘어나면 2차 소비자도 늘어나.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다시 1차 소비자가 줄어들고요. 이 아까 1차 소비자가 늘어났을 때 생산자가 줄어들었지?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다시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게 돼야 돼. 그럼 생산자가 늘어나고 얘 때문에 2차 소비자에 의해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2차 소비자도 감소한다.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감소한 걸로 나와서 작년에 이제 낚시 포인트를 잡자면 이 감소한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증가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 작년 거는 감소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작년 시험 문제랑 절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증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삼성고 서술형 문제에서의 큰 특징은 조건에서 하나라도 안 들어가지? 한 개라도 안 들어가면 무조건 감점이 돼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보통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는 거의 애들이 웬만한 문제들 거의 대부분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선생님 맨날 표현하는 건 서술형에서 얼마나 감점이 안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 풀 때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 문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 거고, 자, 뭐 작년 시험에 뭐 2학기 2외고사에서 뭐 시험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야.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없네요. 관련 없으면 얘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시험지 형태, 선생님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계속 봤어도 시험지 형태는 항상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자, 그러면 그걸 얼마나 이제 또 꼼꼼하게 이제 봐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작년 걸 기준으로 한 거고, 자, 올해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단원별로 그래도 보강을, 작년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뭘 하면 이제 단원별로 이제 한 문제씩 나오겠냐. 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자, 단원별로 이제 하나씩 꼭 꼽아줄게. 일단 1단원에서 빅뱅은 이 우주의 시작이나 원소의 생성 쪽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무조건 스펙트럼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객관식. 그러면 자, 이 스펙트럼을 다시 서술형으로 문제를 낸다? 요거는 좀 힘들어. 근데 바꿔 말하면, 이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문제를, 자, 뭘로? 서술형으로 낼 수는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 관련된 부분들은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빅뱅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플러스 얘기를 한다면, 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 뭐 원소,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빅뱅이 일어나고, 자, 빅뱅이 일어나고 극 초반에는 아무런 입자도 생기지 않고요. 자, 이제 우주가 좀 팽창했어. 10의 마이너스 뭐 35승초 뭐 요 정도 되면 이제 쿼크나 전자가 만들어질 거고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자, 중요 포인트는 이제 빅뱅 일어나고 3분이 될 때, 그러니까 3분이 되면서 포인트는 이거야. 3분이 되기 전까지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었는데 얘네들 비율이 이제 7대1로 바뀌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수소나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된다. 이거 플러스 자, 이제 우주가 이제 더 커지면서 이제 온도가 낮아질까?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자, 뭐 원자를 결국 생성한다. 원자를 생성한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 한 문제가 아마 굳이 표현한다면 이게 나올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펙트럼을 너무 대표적으로 잡다 보니까 나올 비중은 이제 좀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서술형 어렵게 길게 쓸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려면 요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별의 진화 과정.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면, 자, 이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건 보통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주계열성 단계를 거쳤어.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겠지. 헬륨으로 바뀌고 이제 여기서 중심부가 더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서 크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근데 보통 얘네랑 같이 비교하면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거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적색 거성이 된다. 자, 이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적색 거성에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으로 진화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큰 별은 자, 초거성 단계. 이 초거성 단계에서 이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뭐 산소, 그다음에 뭐 규소, 그다음에 뭐까지 만들어져? 철까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철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철 원자핵은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고요. 자, 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급격히 수축하다가 여기서 빵 터져요. 그게 바로 뭐야? 이 초신성이 폭발하겠죠?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근데 우라늄이 원자 번호 92번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우라늄까지 생성이 된다. 이 원소의 종류는 약 110여 종이긴 하지만
자, 이 중에서 자연계에서는 어때? 한 90여 종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별에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는 것들은 이제 뭐 나올 만도 한데 실제로는 우리 책에 그렇게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라서 이걸로 이제 서술형을 내기는 조금 애매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별이 이제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 태양계가 이제 생성되는 거, 뭐 그 정도 개념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별의 진화, 우주의 원소의 주기성에 관한 부분이야. 이 원소의 주기성은요, 근데 사실 크게 이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객관식 형태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 보면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의 성질 보면은 일단 알칼리 금속은 일족 원소인데 자 수소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니까 이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데 네.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 알칼리 금속은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칼로 자를 정도로 자, 물은 금속이고요. 자, 얘네들을 이제 보통 검은색의 이제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자르면 이제 단면이 이제 광택이 난단 말이야. 광택이 났다가 금방 사라져.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인 광택이 있지만 금방 사라져. 이 사라지는 걸 통해서 누구랑 결합한다? 산소랑 결합해서 사라지는구나.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나 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 금속이긴 하지만 밀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단 말이야. 얘네 두 개는 물보다 밀도가 작단 말이야. 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보다 밀도가 작아. 그래서 이 물에다가 만약에 리튬이나 이제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물 위에서 파바바바방 반응이 일어난다. 얘네들이 반응하고 난 그 수용액 자체가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염기성 용액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자, 얘네들 뭐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뭐 칼륨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도 커지게 된다. 뭐 여기까지 아마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더 뭐가 나오냐면 이 방금 보면은 물하고 반응했을 때 반응성이 크고 칼로 자렸을 때는 광택이 금방 사라지니까 아마 나올 수 있으면 산소나 물과 잘 반응하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서 보관한다? 석유에 넣어서 보관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하나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 네 번째는 이제 화학결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화학결합에서 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하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는 뭐 당연히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실험하는 과정을 이제 주어지면서 이 공유결합의 성질, 이온결합의 성질 이렇게 아마 실험을 내주면서 이거를 이제 완성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온결합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금비, 공유결합은 비비공 이렇게 얘기하죠. 이온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자, 이런 단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고요. 자, 물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잘 녹고 자, 이 결정에게 그리고 얘네들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분자 상태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이 결정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힘을 주면 반발력 때문에 풀, 이런 반발력 때문에 쉽게 깨진다. 그다음에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 보통 뭐 설탕 분자나 포도당 분자 이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요 성질, 반대되는 성질을 나타내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상태 보면은, 음, 염산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수산화, 염화 나트륨. 얘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고,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인데, 얘네 둘 중에서, 자, 둘 다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한단 말이야. 얘도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근데 액체 상태일 때 얘는 전기가 안 흐르고 얘는 액체 상태일 때 전기가 흐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액체 상태일 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이제 앞에서 화학 결합을 얘기했을 때 요게 일반론이고 요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좀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가 뭐 중력 파트인데 이 중력 파트는 사실 실험 문제를 내기가 애매하기는 해. 근데 이 중력 파트에서는 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포물선 운동 있지.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 중력에서는 그냥 포물선 운동. 이 포물선 운동만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설명해 줬던 부분 있지?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섯 번째는, 자, 이거는 이제 월봉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직전 자료라고 해서 이제 오늘 파일을 지금 만들어서 놓긴 했거든? 그러면 이 월봉고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진짜 신박한 문제가 있어. 보통 이쪽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걀을 이제 두 개를 같은 질량을 가진 질량이 동일하고요. 높이가 동일한 계란이 있어. 근데 하나는 접시에 놓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방석에 놓는다. 일반적인 문제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방석에 넣은 거는 자, 어차피 얘가 뭐 정지 상태에서 얘가 충돌하기 전까지니까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격량이 뭐 A, B라고 했을 때 충격량이 A나 B가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A나 B나 동일할 거야. 근데 자, 뭐가 차이가 나냐면 시간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접시는 시간이 짧고 방석은 시간이 길지. 그래서 시간이 길면은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하는데 보통 이 힘이라는 건 시간을 충격량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요. 그래서 선생님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충격력, 보통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접시에 있는 건 깨졌고요. 이 방석에 있는 건 시간이 길어져서 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되게 독특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잠깐만. 자, 다시, 자, 여기 잘 집중해봐. 그러니까, 처음에 질량이 1kg인 계란이,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란 말이야. 방석에 떨어질 건데, 이 방석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이 10m/s였어. 그러면 얘가 처음 운동량이 0이고, 나중 운동량이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이 충격량을 계산하면 10이잖아. 그럼 충격량은 힘하고 시간인데, 이때 방석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2초가 걸렸단 말이야. 자, 2초가 걸렸고, 그러면 이때 작용한 평균 힘이 5뉴턴이야. 그런데 이 계란은 8뉴턴 이상의 힘을 받으면 얘가 깨진대. 그러면 이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깨진다, 아니면 깨지지 않는다. 자, 둘 중에 어디로 와야 돼? 자, 빨리 여기로 모여봐.
자, 깨진다는 이쪽에 모이고요. 깨지지 않는다는 오른쪽에 모여봐. 자, 언능, 언능. 자, 깨진다, 안 깨진다. 자, 소율이 정인이는 깨진다야?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보이는 대로 모여. 보이는 대로 이상한 데 가 있지 말고 이 사람들아. 깨진다. 안 깨진다. 어, 소율이 깨지지 않는다. 담이, 정인이, 지인이 어디 갔어? 강호 어디 갔어요? 자, 깨져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깨진다야. 자, 정답은 깨진다인데, 자, 왜 얘가 깨지느냐? 자, 얘를 우리가 시간하고 이거는 힘 그래프거든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2초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보통 평균 힘이 5뉴턴이 지금 나온 거잖아. 아랫부분에, 자, 이 부분의 넓이가 뭐 S1이 뭐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평균 힘이 5뉴턴이면 우리가 계산하는 이 힘 이름이 자, 잘 들어봐. 평균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평균 힘이라는 건 가장 높은 거랑 가장 낮은 거를 2로 나누는 거지. 그럼 얘는 최대 힘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야? 10뉴턴까지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순간적으로 큰 힘, 8뉴턴 이상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계란은 깨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월봉고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거의 98%가 틀렸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맞았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맞았거든요. 근데 걔네도 그냥 찍어서 그냥 맞은 거였는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정도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제는 뭐 4단원인데 4단원에서는 사실 얘네들은 문제가 나올 만한 게 거의 없기는 해. 그래서 이 굳이 얘기하자면 여덟 번째는 탄소 순환 이 탄소의 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석회암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거나 뭐 그 부분들 그래서 탄소 순환한 거. 안 나와. 그럼 버려. 자, 탄소 순환은 그럼 버리고 굳이 나오면 탄소 순환이었는데 탄소 순환 안 나오면 버리고 자, 직권의 변화. 직권의 변화에서는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자, 직권의 변화는, 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객관식이나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 판의 구조에서 보면은 지각하고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한 게 암석권이잖아. 약 100km까지를. 그러면 이 암석권의 조각이 뭐다? 판이고 얘부터 이제 약 400km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연약권에서 용융되면 용융 살짝 녹는 거지. 이 용융에 따라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이제 판 구조 론이라는 걸 설명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 판은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선생님 봤을 때는 굳이 얘기하자면 나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보면은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할 때 판과 판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 그럼 판과 판이 멀어지니까 여기를 우리가 보통 해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해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령에서 멀어지면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을 해서 멀어지면 해양지각에 나이 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 왜? 여기서 새로운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여기서 식어서 굳으니까 해룡이 안 나와요? 왜 또 안 나와? 우리 했을 때 책에는 나와 있었잖아.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문제 나올 게 없어. 그냥 판의 경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럼 니는 지형도 발달 안 했으면 어려운데? 여기는 그럼 나올 게 없는데? 근데 아무튼 아 이거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만약에 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cm per 1년 얘는 3cm per 1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자 얘네들은 자 무슨 경계가 될까? 얘는 천천히 가고요. 얘는 빠르게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는 원래에 비해서 넓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발산형 경계가 된다. 요 부분들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에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도 지금 나눠주는 문제들 보면은 항상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로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니까 아홉 번째는 이제 지질 시대가 나오는데 뭐 지질 시대에서 뭐 표준화석, 시상화석 뭐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거고 음, 방금 생각이 났어. 그치. 이거는, 네, 뭐, 많이 어려운 서술형은 아닌데, 자, 선캄브리아대 때, 자, 선캄브리아대에 화석이 적은 이유.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단답형처럼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 개체수가 적었고요. 뼈나 이런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요. 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화석이 적다. 뭐 요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아니면 자 대멸종. 자 우리가 이 서술형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이게 조금 더 높은데 이런 그래프 기억나죠? 뭐 예를 들어서 성캄브리아 때 이제 종의 숫자 뭐 생물 과해수 뭐 여기 생물 과해수 해서 종속 과목 할 때 이 과야 그래서 얘네들이 성캄브리아 때는 굉장히 적다가 고생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점점 살짝 멸종하다가 이제 고생대 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여기서 대멸종이 일어났다가 다시 중생대에 이제 대멸종하고 이제 늘어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숫자를 보면 뭐 여기서 0,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뭐 1, 그다음에 여기가 뭐 2, 여기가 3. 왜냐하면 2억 5천만 년 전이 선생님 이거 시기를 기억할 때 625, 06월 25일, 625 기억하랬잖아. 그래서 0.62 신생대, 2억 5천만 년 전이 중생대, 그 전이 5억 4천만 년 전이 고생대인데 이 고생대 말에 일어났던 대멸종 있죠. 요 대멸종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자, 이 판계가 형성이 되면서, 자, 우리가 보통 빙하기가 이제 이 해안가 지형 자체가, 변하게 된단 말이야. 변하게 되는데, 이 해안선 자체가 이제 단순해지고, 이제 기후도 변하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륙붕처럼 이렇게 이 해안가 바다 근처에 보면은 얇은 땅들,
낮은 이제 땅들이 존재하거든, 바닷속. 그럼 이쪽에서 이제 생물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대규모의 멸종이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륙이 합쳐지면서 조금 더 이쁘게 생각을 하자면 대륙이 합쳐지면서 해안선의 길이는 감소될 거고, 자, 여기서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가 될 거고요. 자, 대륙붕. 자, 이런 대륙붕의 면적도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대 바닷속에 이제 생물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서식지가 줄 거고, 자, 해류, 바닷물에 흐르는 해류가 단순해지니까 기후도 단순해져. 단순해지면서 이제 생물종이 뭐가 일어난다? 대멸종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요런 부분들 개념, 이런 뭐 해안선이나 뭐 대륙붕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다뤄줬었다면 요런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쓰라고 한 번 정도 나올 만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지질 시대고요. 자, 이제 열 번째 문제. 뭐 열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자연 선택설이지. 얘는 뭐 무조건 문제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자연 선택설이야. 자연 선택설. 이 자연 선택설에서 자, 과잉 생산이 일어나요.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자, 개체 간의 다양한 뭐가 존재해요? 변이가 존재해요. 자, 변이가 존재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유전자가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라면 문제집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뭘로 표현한다? 적자 생존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진화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진화 또는 적자 생존으로 표현했을 때 자, 종의 뭐 분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를 슈퍼박테리아 얘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빗대어서 서술형이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한 6점 정도짜리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 슈퍼박테리아 만드는 문제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내성 세균 말고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나올 만한 부분.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마지막, 뭐, 생물 다양성은, 자, 생물 다양성은 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기는 좀 애매해.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자. 뭐, 요 정도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뭐, 8단원인데, 이 생태계 구성과 환경은, 음, 나오면 이제 생물적인 요소하고요. 비생물적인 요소에 관한 부분들 중에서 뭐 서술형으로 내기 그나마 알맞은 것 중에 빛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이 두껍냐 얇냐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얕은 곳에 있느냐 아니면 깊은 바다에 있느냐 그래서 깊은 바다는 이제 파란색 빛 청색광이 도달하고 얕은 바다에서는 적색광이 도달하고 이 적색광을 이용하니까 얕은 바다에서는 녹조류, 깊은 바다에서는 청색광을 활용할 수 있는 홍조류, 중간 정도에서는 뭐 갈조류가 존재하는데 왜 얘네들이 녹조류냐, 홍조류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홍조류다라고 얘기하면 이 빛의 삼원색이 우리가 빨, 초, 파 이렇게 세 가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붉은색을 띠는 물체 같은 경우는 붉은 색깔의 빛은 반사하고 나머지 초록색이랑 파란색 얘네들만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자, 파란 색깔 빛이 청색광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녹색 계열을 띤 물질이다. 그러면 청색광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이 깊은 바다에서는 이 청색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홍조류가 분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야. 아, 이거 안 배우면 안 나오죠. 음. 아마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글쎄, 나도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하기는 했어. 그러니까 굳이 나온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온도하고 생물, 뭐, 사막여우랑 북극여우 구분하는 정도. 그럼 요 내용을 만약에 안 배웠으면, 뭐, 사막여우나 북극여우 얘기할 때 몸집이 크고, 몸집이 작고, 귀가 크고, 귀가 짧고, 꼬리가 짧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거의 이쪽에서는 좀 희박하다. 확률적으로는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12번은 생태계 평형인데 생태계 평형이 회복될 때. 자, 이거 나왔을 때 니네 학교 서술형의 특징은 자, 간단히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최대한 자세히 쓰는 연습해 주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에서는 엘니뇨가 생성되는 원인. 자, 엘니뇨가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 선생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이 엘니뇨가 일어나기 전하고 우리가 평상시랑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이 엘니뇨가 일어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서술할 때는 평상시랑 구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이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많았고 이 동태평양은 이제 차가운 심층해수가 올라와서 기압은 높고 여기는 기압은 낮고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나오는 날씨였고 얘는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구름이 소멸이 되니까 날씨가 맑았다. 근데 이 엘니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자, 무역풍이 약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못 가니까 얘는 원래보다 따뜻한 물이 많아진 거지. 따뜻한 물이 많아지면서 저기압이 된 거고, 이 서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따뜻한 물이 적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심층 해수가 자, 용승을 하지 못하고 이 동태평양은 이제 저기압대가 되니까 원래 비가 뭐 얘네들은 뭐 5만큼 왔고요. 얘는 한 60, 100만큼 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얘는 5만큼 오는 환경에 이제 적응을 했는데 갑자기 20 정도가 와버리게 되는 거야. 원래 것보다 한 4배 이상 이제 커졌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배수가 정확한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다 이만큼 비의 양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갑자기 한 4배 정도 이제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되고, 얘는 가뭄 피해를, 여기 고기압인 동태평양은 가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엘니뇨 만약에 안 나오면 라니냐. 이게 배웠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우지 않았어도 라니냐는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 더 세지는 거잖아. 무역풍이 세지니까 여기서, 자, 바닷물이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원래 것보다 이제 따뜻한 물이 더 많아지는 거야. 원래보다 따뜻한 물이 더 많아졌으니까 원래 비가 100만큼 왔었는데 여기 이제 200이 와버리니까 여기는 미친 듯이 한 홍수 피해를 입을 거고
여기는 이제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이 아래에서 심층 해류가 더 올라와 용승을 하게 된단 말이야.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해서 여기는 원래 비가 안 왔는데 5만큼 왔었는데 거의 이제 1만큼밖에 안 오니까 뭐 가뭄이 일어나서 뭐 산불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쭉 설명을 하긴 했는데 거의 요 정도 틀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는 할 거야. 이제 문제가 이 정도 틀에서 나오기는 할 텐데 아마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진짜 크게 크게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인데 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꼼꼼하고 자세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한번 이제 녹화한 영상 이제 선생님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 오늘은 바로 녹화 영상을 올려줄게. 그러니까 녹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